절대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 그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나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남성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자 하늘이 저와 제 딸을 지켜주신 기적 같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5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꽃집에서 일하던 21살의 아가씨였는데 첫눈에 반해서 매일같이 꽃을 사러 가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기적처럼 그녀도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결혼 이듬해에 딸아이가 태어났고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딸아이의 재롱에 하루하루가 천국 같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겠죠. 이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딸이 5살이 되던 해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들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저와 아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아이를 생각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병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진단을 받고 3달 만에 아내는 저와 어린 딸을 두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아이 잘 부탁한다며 제 손을 꼭 잡던 아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아내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수연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아빠가 꼭 지켜주세요.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언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겼어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우는 모습을 보니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유언도 있었고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오직 딸아이를 위해서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리 운전까지 했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자면 많이 자는 날이었어요.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와서 눈을 잠깐 붙이고 다시 일어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몸을 혹사하면서 아내를 잃은 괴로움을 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장모님께서 봐주셨는데 장모님도 딸을 잃은 슬픔에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외손녀를 위해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장모님도 딸을 잃은 슬픔을 손녀를 키우는 걸로 잊으려 하셨던 것 같아요. 가끔 딸아이가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수연이를 지켜보고 계셔 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영 무심하지만은 않으신지 저와 딸아이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내가 하늘에서 준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일하던 중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대박을 쳤습니다. 회사는 급성장했고 저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주도한 몇 개의 프로젝트가 연달아 성공하면서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저는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톡 옵션과 성과급으로 상당한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장모님도 더 좋은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고요. 장모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고맙다고 울먹이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딸은 정말 예쁘고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심성이 곱고 배려심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들께도 사랑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교 회장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양로원과 고아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저는 아내가 하늘에서 딸을 지켜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공하자 주변에서는 제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특히 장모님께서 많이 권하셨는데 혼자서 딸 키우기가 힘들 텐데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장모님의 주선으로 몇 번 선을 보기도 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지만 저는 끝내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새어머니가 내 딸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리고 새로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딸이 소외감을 느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전부였고 딸만 잘 키우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고 후회하지도 않아요.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결혼 자금까지 넉넉히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편부모 가정이라는 것이 아주 조금도 티가 나지 않을 만큼 맑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것만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다행히 사업운도 계속 좋아서 제 개인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고 그것마저 성공해서 소위 말하는 알부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현금으로만 수십억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는 사람은 다들 알기야 했겠지만요. 작년 봄에는 한 경제지에서 자수성가한 중견기업 부사장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제 투자 철학을 물어서 현금 유동성을 중시한다고 이야기했고 현금 자산이 80억 정도 된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딸 이야기도 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딸이 있다고 딸 사진까지 실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화근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딸 사진까지 다 공개한 게 후회가 되네요. 딸은 명문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교환학생으로 미국에도 다녀왔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입사 3년 만에 막내 대리가 되었고 해외 프로젝트도 담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딸이 30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딸이 수줍게 웃으며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내심 딸이 좀 더 늦게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평생 혼자 산다고 해도 괜찮았고요. 하지만 딸아이는 외롭게 커서 그런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30이면 충분히 결혼할 나이였고 무엇보다 딸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일까? 아닐까? 만약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딸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며 반대해야 할까? 그런 걱정들로 잠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비 사위와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김준혁이라는 이름의 34, 새 청년이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훤했으며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중경이업의 과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젊은 나이에 과장이면 능력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준혁이가 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브랜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제가 즐겨 읽는 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가는 등산 코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딸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노력이 가상하기까지 하다고 느껴서 호감도가 확 올라갈 정도였으니까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준혁이는 제 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알고 있었으며 딸의 습관이나 성격까지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고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버님, 수연 씨는 제게 있어서 운명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혁이의 진지한 고백에 저도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으니 아들을 삼아달라는 그의 말에 그러면 앞으로 자주 보자며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 후로 준혁이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술도 마셨습니다. 준혁이는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맛집을 찾아내서 데려가기도 했고, 제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올드팝 음악을 함께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었으며 유머 감각도 있어서 함께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어느새 저는 준혁이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혁이가 이러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아버님을 한번 뵙고 싶어 해요. 나를? 제가 아버님 이야기를 자주 했더니 잘 맞을 것 같다고 꼭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준혁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 씨라는 분이었는데 50대 후반에 중후한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왼쪽 눈썹에 작은 흉터가 있었고 오른손 약지가 살짝 구부러져 있었는데 젊은 시절 사업하다가 다쳤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무역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나름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상호 씨는 첫 만남부터 저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18년산 위스키를 준비해 왔고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해 봤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들려준 인생 이야기가 저와 비슷해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물론 재혼해서 지금 아내를 만났지만 그 고생을 아니까 사동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준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고 이겨냈다는 공감대에 정말 마음이 확 기우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그들의 수법이었던 건데 말입니다. 그날 우리 셋이 함께 술을 마셨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김상호 씨는 유머도 있었고 이야기꾼이어서 옛날 일화들을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사업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들은 배꼽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눈에 보였고 부자 간의 정이 깊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 롤모델입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거든요.
준혁이의 말에 김상호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야. 사돈이야말로 대단하신 분이지. 혼자서 따님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사업도 크게 성공하시고. 그 후로 김상호 씨와 저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김상호 씨는 제가 자주 가는 선술집에 단골이 되었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안주까지 외워서 미리 주문해 놓곤 했습니다. 함께 낚시도 자주 갔습니다. 김상호 씨는 낚시 실력이 뛰어났는데 제게 여러 가지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새벽 4시에 만나서 강원도까지 가기도 했고, 때로는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가기도 했습니다. 골프도 함께 쳤는데 김상호 씨가 제 골프장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사돈,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같은 골프장 회원이어야죠.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배울 점이 많았고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진짜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김상호 씨는 가끔 부산에서 올라온 특산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싱싱한 회며 멸치며 미역이며 그때마다 딸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딸도 예비 시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빠, 준혁이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따뜻하고 자상하시고. 그러게, 정말 좋은 사돈을 만난 것 같아. 그 시절은 정말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다니, 이제 정말로 하늘에서 아내가 기뻐하겠구나. 나는 할 노릇을 다 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내기 싫어했던 제가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두 사람을 종용할 정도였으니까요. 가을이 되자 두 집안이 정식으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김상호 씨의 부인은 얌전하고 단아한 분이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아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여동생도 대학생인데 의대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결혼 날짜도 이듬해 봄 5월로 잡았습니다. 예식장도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했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한 달간 가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새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김상호 씨와 더 자주 만났습니다. 예단 문제, 예물 문제, 혼수 문제 등등 의논할 것이 많았는데 김상호 씨는 항상 저희 쪽 입장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사돈, 예단은 부담 갖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죠. 예물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준혁이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딸 가진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서 모든 것을 딸 위주로 생각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사돈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상호 씨는 가끔 자신의 사업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무역업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제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사업에 대해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사돈은 정말 사업 수완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웁니다. 연말이 되자 우리는 결혼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청첩장도 돌렸고 혼수도 거의 준비했습니다. 딸은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다녔고 준혁이는 신혼집 인테리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 딸을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쯤 슬슬 들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던 12월의 저녁이었습니다. 김상호 씨와 단둘이 종로의 단골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번 주말에 예식장 한 번 더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좌석 배치도 확인하고. 김상호 씨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죠. 플라워 장식이랑 음향시설도 다시 확인해봐야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참, 준혁이가 신혼집은 강남 쪽으로 거의 확정했다던데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아이가 회사가 강남이라 그쪽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준혁이도 괜찮다면야 뭐. 김상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복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집안과 인연이 되다니 사돈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든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김상호 씨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안주를 집어먹으며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바로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고등학교 동창인 박진만이었습니다. 졸업 후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만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런데 진만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숨이 차 있었고 다급했습니다. 형서가, 너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종로선 술집인데 예비 사돈이랑 술 마시고 있어. 딸이 내년에 결혼하거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진만이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김상호 씨인데 부산에서 무역업 하시는 분이야. 우리 딸이랑 아들이 내년 봄에 결혼해. 정말 좋은 분이야.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진만이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형서가 내 말 잘 들어. 절대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 그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나와. 무슨 소리야? 왜 그래? 김상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몇 달째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 키가 175cm쯤 되지? 왼쪽 눈썹에 흉터 있고 오른손 약지가 살짝 구부러져 있지? 그리고 말할 때 가끔 부산 사투리 섞어 쓰지?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만이의 묘사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특히 오른손 약지가 구부러진 것과 가끔 나오는 부산 사투리는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모르는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 네가 아는 사람이야? 형서가 그 새끼 이름이 김상호가 아니야. 최병철이야. 본명이 최병철이라고. 전과 12범의 사기꾼이고 살인 혐의도 있는 놈이야. 지금 당장 도망쳐.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웃고 떠들며 정을 쌓아온 사람이 사기꾼이라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다른 사람이야. 김상호 씨는. 형서가? 진만이가 거의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놈한테 당할 뻔했어. 5년 전에 그놈이 나한테 접근했었다고. 15억 날렸어. 진만이는 빠르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진만이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할 때였답니다. 어느 날 김상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투자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신뢰를 쌓더니 점점 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놈이 처음엔 정말 신사적이었어. 약속도 잘 지키고 돈도 제때 줬어. 심지어 가족도 소개해줬어. 아내랑 자식들 만났는데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았어. 나는 그놈을 완전히 믿었지.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공장 증축했어. 그놈이 해외 바이어 연결시켜준다고 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전화도 안 되고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어. 알고 보니 전부 가짜였어. 서류도, 사무실도, 심지어 가족도. 그놈 진짜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고 내가 만난 건 연기하는 사람들이었어.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그 아이는 정말 착한. 그것도 다 연기야. 형서가 그놈 아들 이름이 최민수야. 걔도 전과자야.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결혼 사기 치는 게 전문이야. 내가 조사해보니까 지금까지 여자 8명한테 사기쳤어. 그 중에 3명은 자살 시도했고 1명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진만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놈들 수법이 뭔지 아냐? 경제지나 신문 보고 부자 찾아내는 거야. 특히 현금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자녀가 결혼 정년기면 더 좋고 타겟 정하면 몇 개월씩 조사해. 취미, 습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모든 걸 파악해. 그리고 완벽하게 맞춰서 접근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형서가 너 작년에 경제지에 인터뷰했잖아. 자수성가한 중견기업 부사장, 현금 경영의 귀재. 그 기사 기억나? 거기 네가 현금 80억 보유하고 있다고 나왔어. 그리고 명문대 나온 미혼 딸이 있다는 것도. 딸 사진까지 실렸잖아. 그 순간부터 너는 그놈들 타겟이 된 거야. 맞았습니다. 작년 봄에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자랑스러워서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슬슬 진만이의 말이 믿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놈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생각해봐. 분명 우연을 가장했을 거야.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준혁이가 딸과 처음 만난 것도 딸이 매일 아침 들르는 카페였습니다. 준혁이는 딸이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고 있었고 우연히 대화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진만아, 근데 넌 어떻게 그놈이 여기 있는 걸 알았어? 우연히 봤어. 화장실 가다가 그놈 봤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자세히 보니까 너랑 술 마시고 있더라. 그래서 급하게 전화한 거야. 형서가 제발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나와. 바로 그때 김상호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진만이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형서가 절대 그놈한테 돌아가지 마. 위험해. 전화를 끊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제 얼굴이 창백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입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김상호가 자리에 앉으며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사기꾼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단번에 뭔가 싸움을 느낀 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낸 사람이잖아요. 아,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요. 큰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상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급한가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해외 수출 건인데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김상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습니다. 근데 사돈,
방금 전화는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목소리가 꽤 다급하던데 도망쳐라는 말이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상호가 제 통화를 엿들었다는 것인가?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직원이었어요. 젊은 친구라 좀 당황했나 봅니다. 김상호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독사가 먹이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 우리 사이에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가족이 되는 사이인데. 그러면서 김상호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아귀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마치 소집개 같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정말 무섭더군요. 사돈, 혹시 누구한테 내 대해 이상한 이야기라도 들으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김상호가 더 세게 제 손목을 쥐었습니다. 아픔에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줬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던지 다음날 보니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돈, 내가 누군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수연양도 있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손목을 빼려 했지만 김상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회사 일 때문입니다. 손목 좀 놓아주세요. 김상호가 천천히 제 손목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촉이 빠르니 그런 사기도 그만큼이나 저지르고 다닌 거겠죠. 그럼 술 한 잔만 더 하고 가시죠.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만나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가봐야 해서. 제가 일어서려고 하자 김상호가 다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쪽도 제가 뭔가를 눈치챈 것 같으니 더더욱 막무가내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급해요?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예비 사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독사 같은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회사 일 때문에. 그 말에 김상호가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돈, 우리 인연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수연 양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 예쁜 아가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참 안타까울 거예요. 마지막 말은 명백한 살해의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김상호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만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왔어? 응, 나왔어. 지금 바로 택시 타. 절대 내 차 타지 마. 그놈들이 GPS 추적기 달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집에도 바로 가지 마. 그놈들이 이미 내 집 주소도 다 알고 있을 거야. 일단 내가 있는 대로 와. 알았어. 택시를 타고 진만이가 알려준 카페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진만이는 카페 구석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최병철 일당에 대한 자료야. 내가 그동안 모은 거야. 사설탐정 고용해서 조사한 것도 있고. 서류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신문기사, 판결문, 피해자 진술서, 사진 등이 빼곡했습니다. 진만이는 그걸 늘 가지고 다닌다고 했어요. 이 사건 봐.
8년 전인데 최병철한테 사기당한 사업가가 의문사했어. 겉으로는 자살로 처리됐지만 유족들은 타살이라고 확신해. 증거는 그 사람이 죽기 전날 최병철을 고소하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었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 유서도 없었고 시신에 타박상이 여러 개 있었어. 그리고 죽기 직전 통장에서 5억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최병철 쪽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어. 또 다른 사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6년 전 사건이야. 최병철의 아들, 그러니까 네가 준혁이라고 아는 최민수가 한 여자랑 약혼했었어. 그 여자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사업 자금 80억을 빌려줬어.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최민수네 가족이 다 사라졌어. 그 여자는 자살 시도했어. 다행히 살았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그 외에도 피해자가 수십 명이야. 진만이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파도 끝이 없더군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다닌 건지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병철 가족 진짜 모습이야. 최병철, 장미숙, 최민수, 최수진. 네가 만난 김상호, 그의 아내, 준혁, 여동생, 전부 가짜 신분이야. 사진을 자세히 보니 확실했습니다. 조금 젊었을 때 모습이지만 틀림없이 제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어요. 그 모든 건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놈들은 신분증도 완벽하게 위조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업자 등록증, 심지어 졸업장까지 위조 전문가한테 돈 주고 만드는데 너무 정교해서 구별이 안 돼. 저는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이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어요. 수연아, 지금 어디야? 준혁 오빠랑 영화 보고 있어요. 왜요?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 급한 일이야. 아빠, 영화 1시간 남았는데. 안 돼. 지금 당장. 준혁 씨한테는 집에 급한 일 생겼다고 하고 바로 와. 택시 타고 와.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에요? 집에 와서 이야기할게. 제발 지금 바로 와. 진만이가 말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진만이에게 정말 고맙네요. 저와 딸 둘을 살린 거니까요. 형서가, 오늘 밤은 집에 가지 마. 호텔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놈들이 분명 뭔가 눈치챘을 거야.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딸이 집으로 가는데. 그럼 딸 데리고 바로 호텔로 가. 절대 집에 머물지 마. 집에 도착하니 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혁 오빠가 계속 걱정하던데 왜 갑자기 나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진만이와 함께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딸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마 믿고 싶지 않았던 걸 겁니다. 딸아이는 그놈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준혁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 이건 분명 오해예요. 딸이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아, 이 사진들 좀 봐. 이게 준혁이 맞지? 진만이가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성형전 사진이었지만 귀의 모양, 손가락 마디의 특징, 목의 점 위치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딸아이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이 사진 봐. 작년에 찍은 건데 준혁이가 다른 여자랑 있는 사진이야. 바로 너 만나기 한 달 전이야.
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툭 치면 눈물이 날 것 같기도, 곧 쓰러질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부서질 것 같은 그 모습이 무서웠거든요. 이게 다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빠가 나한테 한 말이 다 거짓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결혼하고 싶다는 말도, 나를 향한 그 다정한 눈과 행동들이 다 전부. 딸이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세상은 그때 무너진 거였어요. 제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위로밖에 없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력함을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준혁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직전에 저를 협박하던 그놈의 아버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피는 못 속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연아, 나야.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오해야? 문 좀 열어줘. 설명할게. 딸이 나가려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딸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절대 나가면 안 돼. 준혁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거세게. 아저씨,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수연아, 제발 나와서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동안 저와 딸아이에게 보였던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수연아, 우리 사이가 뭔데 이럴 수 있어? 나를 믿지 못해? 야, 문 열어. 나중에는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당장 열라고! 수연아, 네가 날 이렇게 버려?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때 그의 진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이 집 개새끼들아, 문 안 열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후회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진만이가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쌍으로 난리를 치더군요. 사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어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잠시를 참지 못하더군요. 성질도 급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시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 문자는 섬뜩했습니다. 저 혼자면 괜찮았을 텐데 딸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 양이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에서 나오더군요. 회사까지 지하철로 35분, 환승역은 을지로 3가역. 혼자 다니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만이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이거 다 증거야. 스크린샷 찍어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준혁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경찰은 형식적으로 조서만 작성하고 돌아갔습니다. 아직 실제 피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제가 진만이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호텔로 가.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자. 내가 아는 변호사랑 탐정이 있어. 그들이 도와줄 거야. 우리는 짐을 간단히 챙겨서 호텔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불안했습니다. 딸은 밤새 울었고 저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만이가 소개한 변호사와 탐정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고, 탐정은 전직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최병철 일당이군요. 변호사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악명 높은 사기꾼들이죠. 하지만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서 번번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번에도? 아닙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칠 겁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사뭇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일단 그들을 역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다른 타겟이 있는지. 자료 조사를 하는 그 일주일간 저와 딸아이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둘 다 주변 모든 곳에 양해를 구하고 잠시 모든 이들과의 왕래를 끊어야만 했으니까요. 딸아이도 저도 회사에서 양해를 해줘서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병철 일당은 현재 4가족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장 사장님 댁 말고도 강남의 한 의사 가족, 분당의 한 기업가 가족, 그리고 부산의 한 건설업자 가족입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혁이 다른 여성과 데이트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들키고도 뻔뻔하게 사기 행각을 계속하고 있더군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만큼 걸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이 여성은 강남 성형외과 원장 딸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300억대예요. 준혁은 2달 전부터 그녀와도 교제 중입니다. 수연 씨와 만나지 않는 날에는 항상 이 여자를 만나요. 딸이 사진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사진 속에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그 놈을 보고서는 확 실감이 되는 것 같더군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은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또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 최병철이 다른 사업가와 골프 치는 사진, 최병철의 딸이 한 남성과 데이트하는 사진. 정말이지 증거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다 빠져나갔지 싶을 만큼 말입니다. 이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타겟 선정팀, 접근팀, 실행팀이 따로 있고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을 울렸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동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 예정자들에게도 연락해야 합니다. 당장 돈을 뜯겨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즉시 법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접근 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최병철 일당은 우리 가족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더군요. 그러나 이틀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회사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최병철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어쩌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느껴본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에요. 장 사장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접근금지 명령 받았잖아요.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면 경찰 부릅니다. 최병철이 비웃었습니다. 경찰? 종이 쪽지 하나가 뭐가 무섭다고. 장 사장님, 우리가 누군지 이제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한테 대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아시고.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간단해요. 30억만 주시면 깨끗이 사라지겠습니다. 아니면...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대들다가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죠. 물론 자살로 처리됐지만 한강물이 참 차갑거든요.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녹음했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녹음 중인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 살해 협박까지 전부 녹음했어요. 최병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똑똑한 놈이 왜 그걸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내가 딸을 잃는 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건지. 아무튼 저를 우습게 본 건 맞았어요. 그가 제 손에서 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바로 그때 숨어있던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는 미리 경찰과 함정 수사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탐정의 제안으로 경찰과 협력해서 최병철을 유인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더군요. 그 일그러진 얼굴이 그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병철 씨, 협박 및 공갈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최병철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최병철은 계속 협박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악을 쓰더군요. 후회할 거야? 우리 가족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내 딸이 무사할 것 같아? 최병철이 체포된 소식이 알려지자 준혁이 제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왜 잡아갔어요? 억울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는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이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걸 그놈도 눈치챘을 텐데도 그러고 있는 게 말이죠. 저는 정말 수연 씨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든 저는 상관없어요. 제발 수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직원들이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일부는 제가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저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직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혁이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 사람은 우리 딸을 만나면서 동시에 다른 여성 3명과도 교제한 게 작정하고 접근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 내가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아?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동정심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나둘 쓰레기라는 둥 그놈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놈도 느끼더군요. 준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아. 그래, 맞아. 우리가 사기꾼다. 근데 네가 뭘 어쩔 수 있는데. 증거 있어? 있냐고. 우리가 돈 받은 거 있어? 한 푼도 안 받았어. 그는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저에게 아직 돈을 뜯어가지 않은 게 마치 대단한 증거라도 되는 것 마냥 말이죠. 그 모습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졌는지 아직 모르는 게 분명했어요. 기다려. 나는 받은 건 반드시 되돌려줘. 너랑 네 딸내미를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밤길 조심해. 알았어? 가만히 안 둬? 보안 요원들이 그를 끌어냈지만 그는 끌려가면서도 바락바락 악을 쓰며 저를 노려보고 협박하더군요. 그 모습이 저에게 처음 인사했던 그 젠틀한 사람과 너무나 달라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말은 허언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우리 집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 문구와 함께 CCTV를 확인하니 복면을 쓴 남자였지만 체격상 준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뭐 뻔한 거였죠. 다음 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붙여둔 경호원이 막았지만 괴한은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딸은 극도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그럼 그들의 승리야.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에 딸아이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마음이 약한 아이였지만 심성이 고왔기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딸을 보고 있자니 저도 용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딸에게는 24시간 경호원 2명을 붙였고 저도 경호원을 대동했습니다. 집과 회사 주변에 CCTV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진만이와 함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탐정이 제공한 명단을 토대로 한 명 한 명 만났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5년 전 최병철에게 사기당한 건설업자였습니다. 그놈들 때문에 전 재산 날렸습니다. 회사도 부도 났고 집도 날아갔어요.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년 전 준혁에게 결혼 사기당한 여성의 아버지였습니다. 내 딸이 그놈 때문에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그놈이 딸한테 준 상처는 평생 가도 아물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최병철의 딸에게 사기당한 청년이었습니다. 전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결혼 자금이라고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뺏어줬는데 결혼식 당일날 사라졌어요.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놈들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 싶더군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겁을 먹었습니다. 최병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대들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한 피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25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최고의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억이 들었지만 저는 기꺼이 부담했습니다. 아마 제가 재산이 좀 있었기에 이런 게 다 가능했을 거라 생각해요.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힘들었을 일이었겠죠. 각자의 피해 상황을 정리해서 집단 고소를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준혁이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피해 여성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 여성은 준혁과 결혼을 약속했다가 5억 원을 뜯긴 사람이었는데 준혁이 돈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류 중에는 타겟 리스트가 있었는데 150명이 넘는 부유층의 상세 정보가 있었습니다. 각 타겟의 재산 규모, 가족 관계, 취미, 습관,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과 술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정보도 있었는데 제가 매주 토요일 아침 6시에 등산 간다는 것, 좋아하는 막걸리 브랜드, 자주 가는 골프장, 딸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브랜드, 딸이 좋아하는 작가, 심지어 제 아내의 기일과 묘지 위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내내 온몸에 끝도 없이 소름이 돋더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최병철 일당은 지난 20년간 500억이 넘는 돈을 사기쳐서 빼돌렸습니다. 대부분 해외 계좌로 빼돌렸지만 국내에도 상당 금액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살인 혐의였습니다. 10년 전 의문사한 김 사장 사건이 재수사되었는데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었는데 최병철 일당이 김 사장을 폭행하고 한강에 던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최병철이 체포되자 용기를 내서 증언한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피해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워서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모두 취재를 나왔습니다. 검사는 최병철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년간 조직적으로 결혼 사기와 투자 사기를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1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500억 원을 초과합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을 악용한 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피해자 진술 시간이 되자 한 할머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제 아들이 그놈들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절망해서. 며느리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손자들은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놈들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할머니의 울부짖음에 방청객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증언했습니다. 저는 최민수에게 속아서 결혼할 뻔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10억을 모두 빼앗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살을 시도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딸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악몽을 꾸고 사람을 믿기가 두렵습니다. 최병철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증거가 넘치는데도 부인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하더군요. 저는 정당한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투자가 실패한 것을 사기라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위조 서류, 녹음 파일, 피해자 진술, 목격자 증언. 검사는 최병철에게 무기징역을, 준혁에게 징역 20년을,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각각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얼마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사랑과 가족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돈을 위해 악용한 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최병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살인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최민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장미숙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수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판결을 듣는 순간 법정에 있던 피해자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한이 풀립니다. 죽은 남편이 이제 편히 눈을 감을 것 같아요. 정의는 살아 있었구나.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과 함께 조촐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 사장님이 나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한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병철 일당의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액의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딸은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남자를 보면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가족의 사랑으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딸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딸이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딸이 준혁과 사귈 때도, 사기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항상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작하자. 딸은 오랜 고민 끝에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제가 철저하게 뒷조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정말 깨끗하고 선량한 청년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하려고 해요. 천천히 알아가면서. 그래, 아빠가 믿는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작년 가을, 딸은 그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도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만이는 이제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날 전화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내가 보내준 귀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형서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친구잖아. 당연한 거야.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피해자를 조용히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삶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매년 기부하여 사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치료,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기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노인정, 복지관 등을 돌며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알려줍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인기가 많습니다. 최병철은 지금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준혁이도 20년을 살아야 하니 나와도 50이 넘을 것입니다. 최병철의 아내와 딸도 각각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가끔 그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제는 용서하려 합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니까요.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제 마음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으니까요. 이제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합니다. 예전처럼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갑니다. 주말에는 딸 부부와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달에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딸이 임신한 것입니다. 내년이면 저도 할아버지가 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특히 당신의 재산이나 배경을 알고 접근하는 것 같다면 반드시 조심하세요. 사기꾼들은 항상 매력적이고 친절한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입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혹시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보,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 딸을 나쁜 사람으로부터 지켰고, 이제 딸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곧 할머니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주가 태어날 거예요. 당신이 떠난 후 정말 힘들었지만 딸과 함께 잘 이겨냈어요.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니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서 편히 쉬어요. 언젠가 제가 그곳에 가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남편.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